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번 10월은 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느낌도 좀 드네요. 화끈했던 10월 또 이렇게 마무리까지 꽉 채워서 마무리를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내용들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6,000여기까지 나왔죠. 이게 사실 뭐 텔레그램이라는 이런 데 블로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이제 좀 많이 오버슈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만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JP모건이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글로벌 IB에서 6,000여기까지 이제 숫자가 찍혀서 나온 상황이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 역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증권 섹터들이 강하죠. 근데 전체 시장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또 하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이제 성악개미들의 해외 투자, 그러니까 우리 국내 개인 투자들의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가 사실은 여전히 강합니다. 작년은 뭐 확실했고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악개미들의 투자는 그렇게 규모가 기세가 줄지 않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입니다. 과연 올해 국장 투자와 미장 투자 가운데 어디가 수익률이 더 좋았을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절대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올해는 국장이 미장보다 낫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ETF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4천 즈음에서부터는 국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특히 이제 ETF를 중심으로 지수 추종하는 ETF 상품들 중심으로 국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미장으로 나가는 자금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표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쫙 표현이 좀 되죠. 일단 뭐 저 표가 나왔으니까 저 표부터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수익률은 18%대 7%입니다. 평균 수익률로 땄을 때. 설정액은 4조 6천억 대 2조 1천억 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렇고 수익률은 2배가 넘죠. 한 2.2, 3배 정도 되는 거고 설정액은 대략 한 2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2배 더 들어왔고 수익률도 2배 조금 더 넘게 국장 투자가 ETF 중심으로 했을 때입니다. 더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요국 주가지 상승률도 좀 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보면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국장 투자가 수익률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그러니까 그제까지니까 대략 10월 달 전체로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코스피 무려 19%입니다. 니케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도 14%. S&P 500이나 나스닥, 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죠. S&P 500에 비하면은 뭐 거의 6배고요. 나스닥에 비해서도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연일 사상 최고치다 상하이 종합지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10월 달 수익률만 놓고 보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률이 세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좀 보시면 지수 4천을 넘어서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은 확실히 주춤해진 거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좀 알고 계실 거고 개인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수급의 어떤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주식을 좀 많이 사는 게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 기관도 섹터가 여러 개죠. 그쪽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 플러스, 그러니까 순매수가 굉장히 규모가 높은데 그 금융투자 순매수의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ETF, 특히 지수형 ETF의 자금 유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국내 투자,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투자가 최근 들어서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관의 자금의 출처는 개인 투자자들의 ETF, 지수형 ETF 자금의 유입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이제 자금 유입된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내 지금 뭐 고객 예탁금 84조 좀 넘은 상태고요.
뭐 신용융자 요것도 사실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융자는 차치하고 이거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그 기간이 한정된 자금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고객인탁금 기준으로 봤을 때 84조 원, 85조 원에 가까운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국내 자금이 시장으로 국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최근에 4천을 넘어서면서 포무 때문이 될지 아니면 이제 국장이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될지 어쨌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개인들의 국장 자금이 국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특히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피의 이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격차를 또 벌리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에 큰 폭의 그러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큰 폭의 조정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판 이런 역할도 오히려 이제 개인 자금들이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이데일리 신문이 동학개미 그러니까 제2의 동학개미 혁명이 일어날 것이 이런 주제로 그 기획 기사가 낸 적이 있었죠. 그때 저 소개 좀 해드렸었는데 뭐 동학혁명 뭐 그렇게 표현할 뭐 혁명까지 표현은 뭐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팬데믹 때처럼 다시 한번 개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치고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주춤했을 때 시장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볼 법합니다. 연준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25bp 내렸고요. 어제 FOMC의 골자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12월에 내릴까 말까 뭐 이런 내용 하나. 그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는 QT 즉 양적 긴축 이 부분을 종료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12월 이 부분에 시장에 충격이 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QT 이 12월 1일 날 이제 중지한다는 거. 이게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뭐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좀 12월에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파월 의장의 말대로 안 내린다면 충격은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이런 거죠. 근데 QT 얘기를 제가 오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월가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이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GF 잔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준율이 뭐 올라간다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연준이 QT를 이제 중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한 35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로 연준이 매달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중단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돈이 이제 빨려들지 연준으로 빨아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오히려 공급된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어쨌든 재무부 쪽에서도 계속 국채에 대해 발행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11월, 12월에도 시중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를 좀씩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티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리포트가 나왔던데 연준이 아마 내년에 빠르면 2분기 정도에는 QT가 아니라 QE를 할 수 있다. 즉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뭐 기준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 부분 이건 차치하고 이렇게 이제 시중의 유동성 흡수 정책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또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있는 뭐 MBS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유동성 관련돼서 최근에 월가에서 일부 좀 빨간 그러니까 시그널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연준이 QT 중단,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QE로 전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뭐 위축된다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유동성 관련돼서 시장이 급작스럽게 신용 경색이 발생해서 어떤 큰 조정, 대폭 조정요는 이런 일은 일단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 문제는요. 어제 김한진 박사가 이제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 출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채 금리가 4% 중반 이상으로 발작을 하는 것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당분간은 좀 걱정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 좀 해보죠. 주가 200만 원 넘어서 효성중공업, 4,000비 시대에 늘어나는 황제주. 100만 원 넘으면 우리 황제주라고 합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200만 원을 넘어서요. 뭡니까? 이거는 황제주
큰형 황제주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황제주 이제 이렇게 황제주 중에서도 이제 넘버1이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력기기 중에서 사실 이제 대장주 역할을 사실 작년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뭐 여기서 말하는 대장주는 주가가 제일 비싸다는 측면보다는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뭐 효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전력기기 쪽에서는 주가 수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자체도 좀 높습니다. 지금 210만 원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최근 한 달 동안에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58%나 올라갈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만 원 넘은 거는 물론 효성중공업 하나이긴 합니다만 지금 100만 원 넘은 종목도 지금 4종목이나 되죠. 효성중공업까지 합쳐서 삼양식품 132만 원, 삼성바이오로스 122만 원, 고려아연 107만 원 이렇게 해서 4종목이 좀 되고요.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에 등극하려고 하는 종목들도 좀 제법 줄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넘었었죠. 그러다가 방산주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밀렸는데 지금 99만 원대니까 방산주 중에서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황제주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고 HD 현대일렉트릭도 8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태광산업 80만 원, HD 현대중공업 59만 원, SK하이닉스 56만 원. 아마 내년에는 SK하이닉스가 황제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더군요.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 중심으로 목표 주가는 이미 70만 원 이상, 뭐 8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까지 좀 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사실 100만 원까지 넘어서서 가기에는 그 사이에 분명히 계단식으로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차트라는 게 이렇게 쭉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금 벌려보면 항상 그 사이에 계단식으로 조정이 뭐 10%든 20%든 항상 있죠. 그거를 잘 견뎌내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황제주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황제주에 대한 부분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도대체 이 업황이 이 섹터가 계속 별 문제가 없느냐 뭐 예를 들어 반도체처럼요 뭐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면 더 간다고 한다면 중간에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아마 그 조정이 10% 넘더라도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서 팔지 않으실까 팔지 않고 계속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요, 제 오후에 배터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 업계 관계자들 다 모였죠.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은 이제 왼쪽은 이제 LG엔솔의 김동명 대표고. 오른쪽에 이제 삼성 SDI, SK온 각 이제 C 레벨에 있는 분들, 임원들의 이제 사진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ESS가 이 배터리 날의 최대 화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가 정말 한 2년여 만에 반등을 했었던 백그라운드에는 사실 EV, 즉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 저장장치 쪽이었죠.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ESS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 뭐 급증 쪽이 아니라 폭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뭐 엄청나게 지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 아무리 져봤자 전기 없으면은 돌아가질 못한다. 이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자력 SMR인데 걔네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게 뭐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싫어한다. 그럼 뭐냐? 가스인데 가스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메울 수 있는 게 결국은 ESS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가스 지난번에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수주한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주가 많이 뛰었었죠. 그러니까 뭐 가스 발전소 뭐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 저장하고. 뭐 일론 머스크도 ESS를 잘 활용하면은 이 전력 수급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ESS가 이제 화제가 됐고 여기 주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터리 날 행사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었고요. 역시 단연 최근 차전지 관련돼서 가장 화제의 종목은 뭐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특히 LFP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ESS 쪽으로 가장 선두주자고요. 주가도 주가입니다만 어제 배터리 날에서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주인공이었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 행사의 가장 큰 주제는 ESS였고 앞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은 ESS가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겠다. 이게 어제 확인됐던 그런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